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여야 사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피의 사실에 의도적 언론 흘리기 등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편 사흘에 걸친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개헌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참 여러 국민들이 좀 씁쓸할 텐데 일단 정치권 이슈니까 야당의 반응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쇼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재원 대변인 같은 경우가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한국당이 지금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는 정치 세력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배출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혐의 자체도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정농단이라다 전방위적인 혐의로 갔는데 자기 자신들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 감옥을 갔고 지금 구속을 당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보수 세력 대표한다는 정치 세력이라는 한국당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바꿈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새로운 어떤 완전한 혁신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러한 국민적 재판과 국민적인 어떤 원성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과정에 대해서 자꾸만 끈을 놓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두는지 생각을 두는지 이렇게 한 경우에 과연 한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끊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박근혜한테 출당시켰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더 상당히 치열하게 김용태 위원장 같은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혁신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아주 진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국당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특히 그건 새로운 인물이겠죠. 상당히 보수 정치대로 위치를 자리매김하기가 결코 간단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이런 정치 보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해요. 그리고 절대로 실패합니다. 이것이 또다시 이제 입증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MB도 전직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왜 보수의 적폐만 청산하느냐, 진보 진영의 적폐는 진짜 없느냐, 이러한 보편적 적폐 청산을 하고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표적 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국정원 수사했다가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 대납 사건 했다가 계속 타겟을 옮겨가니까 결국은 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적 수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이런 그 잔혹사죠.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 문제도 이 문제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 공방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테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세 번째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권력구조 개편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야권의 반응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명도 정무수석이 갔는데 한국당 홍준표 대표 만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민평당까지 조혜수 대표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따로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야사당이 실제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정부 소위 와서 5분만 그냥 얘기하고 갔다.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뒷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바른미래당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발의하기로 돼 있고 그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 헌법이라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헌법은 국민들 누구나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통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3분의 2로 헌법상으로 그건 돼 있습니다.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저께 그 정무비서관이죠.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에 하면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시간도 충분하다.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해도 된다라는 것인데 저도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의 청와대나 야당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단 말이죠. 또 이제 26일 날 발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가능. 그래서 그거는 그 이유는 국회에서 안 하니까. 특히 합의도 안 하고 안도 안 내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섰다는 것인데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저는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이참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는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권력구조 하나 부분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거구제 문제가 있고 두 부분을 예를 들면 뭐 빅딜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간에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국회안이 상정되는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안은 스스로 폐기한다 그랬으니까 폐기되는 그러면서 뭔가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번에 30년 만에 만드는 헌법은 좀 국민들 누가 동의할 수 있는 여야 간의 정쟁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또 뭐 표결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온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헌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국회 안에서 합의가 안 나오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발의하게 되는 안을 하게 되면 부결시킬 거 아니에요, 야당이요? 그럼 개헌은 물 건너가게 돼요. 근데 개헌은 쉽지 않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했고 상대적으로 총리의 권한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를 만약에 0에서 10점까지 척도로 한다고 한다면 한 2점 정도밖에 분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요. 지금 정부는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권, 인사권, 그리고 법률권, 감사권입니다.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감사원이 의회에 있고 법률 제출권은 당연히 대통령이 못 갖고 있습니다. 의원만이 갖고 있고 그리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 보셨죠? 막강한 권한을 상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예산권, 법률권, 감사권, 이제 모든 것을 찔끔찔끔 조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문제가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해소하자는 게 이번 개헌의 가장 본질적인 거라면 그 정도가 너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편들에게 하면 준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거다. 완전한 대왕적 대통령제에서 준대왕적 대통령제로 갈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뭐 발의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대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것이냐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결국은 정치권이 빠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면 집권당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철저한 견제가 철저한 견제. 야당이 견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국회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4년 중임제가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 아닙니다. 지방 분권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이 운용되는 이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제도적 효과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뭐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또 야권이 얘기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 부분도 제도적 효과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당의 정부의 발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 다 치명적 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앞으로 향후에 국회에서의 개헌론인데 분명한 것은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한 식으로 지방선거 때는 힘들다. 네. 그렇다면 여야가 개헌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결국은 국회가 개헌안을 같이 합의로 예. 발의하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는 이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시점에다가 얽매이는 것보다는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는 모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대통령제라는 부분이 준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좀 아프게 찝어주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이 개헌안 권력 구조에 대해서 원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제는 통령이라고 불렀던 건 뭐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예. 대통령이라는 게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시작된 것이요. 연방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제를 한 거고 예. 그것이 예를 들면 제3세계 국가들한테 대통령제가 갔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상당히 없었어요. 뭐 라틴 아메리카나 있죠. 예. 우리도 예를 들면 대통령제가 나중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채용하면서 예. 그것도 이제 뭐 권위주의 국가 했었지만은 실제로 대통령제가 너무나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가 7,000개가 넘어요. 네. 대통령이 7,000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몰라요. 측근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든지 하여튼 간에 아는 사람들이 하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과잉 권력이라 그럽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넘쳐서 과잉 권력이에요. 다 못 써요. 예.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규정된 대통령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늘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그 뭐 말기에 가서 레임덕 현상 네. 또 식물 대통령 또 뭐 아들들이 구속되는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정치에서 여야 간의 대립 또 완전히 그 하나 아니면 둘이다. 완전 승자 독식제도 예. 정치권의 풍토, 공천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들이 사실상 모든 게 다 대통령의 과잉 권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지금 국무총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대통령제는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외교안보 국방통일 문제가 있고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수반으로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통합하고 통일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또 대통령이 내치에 시달리고 정쟁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예를 들면 13개 교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준 대통령제라고 하죠. 준 대통령제, 세미 프레지덴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자꾸만 총리를 추천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상해져요. 정부가 두 개가 돼버려요. 네. 하나의 정부로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요. 지명해서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예. 5분의 3이든 3분의 2든 간에 동의를 하고 그 대신에 그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눠 갖는 것이죠. 대통령이 외교안보 국방 네. 통일 문제에 대한 인사권과 조각권과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은 그 나머지 권한들 예를 들면 뭐 행정이라든가 내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 해서 그 총리가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의 정부 형태에서 권력이 나눠지면서 또 국회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가장 지금 유럽에서 선진적인 형태로 나와 있는 권력 분산 구조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뽑냐 안 뽑냐 하지 말고 그럼 이원 집정부제가 돼요. 이원 집정부제. 그럼 예.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예를 들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다수당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대통령과 총선 시기를 일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예를 들면 다수당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만약 네. 소수당이 된다, 그럼 연립정부 형태로 동고정부로 해서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같이 여소야대 충돌이라든가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뭐 지금 그렇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은 예를 들면 가뭄이 일어났다. 그럼 대통령 잘못이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수반으로서
또 국민의 통합의 상징적인 위치로서 외교안보 국방을 대표하고 또 안정적으로 좀 초당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러나 이제 복잡하고 정쟁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은 그런 부분은 총리가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서 끌어나가는. 어제 정부 개헌안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정세균 의장도 어제 언론 신문사에서 또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하여튼 여권의 국회의장으로서 여권은 아닙니다만 나름 정치적 어른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병도 수사관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또 야당하고도 안 맞고요. 또 이게 국민혁명, 촛불혁명의 어떤 부분하고도 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개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죠. 굉장히 그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요. 예. 그 조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의 조화성이 좀 있어야 돼요. 국무총리 제도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 속에서는 거의 좀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없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국무총리제라든지 당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의원이 벼랑간 장관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없습니다. 네. 정부를 견제하는 게 의회인데 의원이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기회에 정말 국무총리제를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부통령제를 받아들여서 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유고시에는 자녀 임기를 채우는 식으로 해서 안정성을 가져오고 예. 국무총리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임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포함해서 박근혜 모두 다 청와대는 비서 기능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대결 구조 속에서 여야가 갈라지면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네. 모든 것 지금 보세요. 이 개헌안 과정도 청와대가 다 주도해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는 국무위원을 심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헌안을 얘기를 하고 또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회를 이게 바로 청와대 중심의 정치.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개헌의 핵심적 요소가 돼야 되는데 예. 총리를 누가 추천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 본질이 아니다. 철저하게 내각제적인 요소인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예.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견제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당 구조라든지 선거제도 문제라든지 국회 구조 문제는 지금 국회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당이 비대하게 돼 있고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죠. 지역주의 때문에 패권 정당 체제가 돼.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개헌을 해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정상화된다? 이거는 연목구호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국무총리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개헌 논의가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헌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대담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왔는데 예. 어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하는 걸 저희도 이제 생방송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그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다. 예. 그리고 이 국회에서 총리를 뭐 선출하거나 심지어 추천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상 받지 못하겠다, 절대 안 되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과 청와대와의 상관은 좀 괴리가 아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제를 급격하게 바꿔서 의원내각제로 한다. 의원내각제는 우리가 제2공화국 때 했다가 실패한 제도고요. 우리한테 안 맞지 않고 특히 의원내각제를 유럽에서 보면은 왕이 있는 나라 현재 상징적으로 입헌 군주제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 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의원내각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선호하냐 하면은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외교 이 통일 문제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나라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돼 있고 국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론을 통일시켜서 안보 부분과 이런 외교 부분들 통일 문제 특히 뭐 정복 국정원까지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갖고서 국정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후에는 이제 군부 권위주의 정권과 직선제 개헌에 대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우리가 찾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대통령한테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이 세계 역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김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지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비상대권이 있죠. 하여튼 뭐 각종 하여튼 지금 뭐 김 교수님 뭐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야 돼. 나누지 않으면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 말이죠. 이 경기가 하락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힘들어지면 다 대통령 탓이에요. 뭐 대통령이 짊어져야 아닙니까? 짐입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내치에 좀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총리를 지명해서 총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라는 것은 어차피 합의하는 구조니까 만들어 나가고 대통령은 진짜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국방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서 끌어나가면은 그러면 이 전국이 안정된다는 거죠. 아니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이미 증명돼 있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권력 구조 형태란 말이죠. 이것이 두 개의 정부는 아닙니다. 이원식 정부제는 잘못된 오역이고 하나의 정부에서 예를 들면 준 대통령제 형태로 이게 지금 유럽의 한 13개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다 봤을 거예요.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권한을 나눠서 갈등과 정쟁이 있는 요소는 총리가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하고 대통령은 진짜 국민의 추앙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추앙을 받으면서 통합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면 정치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이에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제와 내각제라는 두 가지의 정부 형태 속에서 그것이 이제 절충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원 정부제 나오고 준 대통령제도 나오는데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각 책임제로 가든지 이게 하는 게 정상이지 거기에 적당하게 이 좋은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가져온다고 했을 때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저렇게 구속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제가 운영되는 방식에서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정치 문화라든지 우리의 역사 전통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해요. 내각 책임제 부분이 왜 안 되냐면 국회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외치와 내치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21세기에. 지금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라고 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상적인 게 부분이 뭐냐면 외교가 경제고 경제가 외교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철저하게 대통령과 장관들이 같이 함께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굳이 국무총리 둘 이유가 없다. 국무총리 내관을 빼고 모든 것이 담당 장관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밀어주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장관은 경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적으로 마치 국무총리 이번에 그 개헌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라고 되는데 그걸 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